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심리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당탕탕 사이킥!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 소장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 주변에서 또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메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메인에 올라간 이후로 많이들 들어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 또 제가 한겨레의 그 정신분석 관련해서 연재를 격주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세 번째 콘텐츠 올린 이후에 주변에서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고요. 새로 나온 채널에 저희 채널이 소개가 되어서 아주 잠시 청취율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데 한 지금 2년 만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막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어갈 텐데, 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그렇게 뭐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우당탕탕 사이킥 소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년의 시간은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릴리즈된 4부작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노은정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주변에서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네, 저도 소년의 시간이 릴리즈 된 걸 알고서 이 드라마가 원테이크로 촬영이 됐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한 부작 한 부작 모두 원테이크로 촬영했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웠지만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사회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많이 놀랐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네, 드라마 자체에 대해서도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또 뭐 사회 문화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뭐 현상이라던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소년의 시간이 그 청소년기인 애돌레센스를 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와 같이 또 얘기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인셀 문화라던가 이 혐오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년의 시간 줄거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13세 소년 제이미 밀러라는 남자아이가 그 살고 있는 지역의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살해하는 혐의로 체포하는 장면부터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파헤칠수록 주변의 어른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이 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심리사,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가족의 이야기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그 교우 관계들과 얽힌 이 복잡한 어떤 감정들, 그리고 이 나이대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SNS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들, 부정적인 면들까지 다 이 드라마에서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버지 역할을 맡은 스티븐 그레이엄이라는 배우가 여기 안에서 이제 배우로 참여하면서도 각본과 제작을 하는 데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 역할을 맡은 제이미 밀러, 이 오원 쿠퍼라는 배우가 이 작품이 첫 출연이라고 하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다른 이제 그 드라마에도 캐스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투자는 브래드 피트가 그래요? 투자를 했다고 몰랐네요.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을 꼭 보고 싶다고 브래드 피트까지 그래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포스터에 인트로듀싱 이렇게 해서 그 남자 주인공을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이 연기를 또 인정받아서 다른 작품에도 캐스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정말로 독특하고 신기했던 건
아이, 뭐, 어떻게 원테이크야. 이렇게 잘 잘라서 합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메이킹 필름을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첫 스타트 할 때부터 그 1편이 끝날 때까지 진짜로 원테이크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이제 보니까 수없이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본편을 정말로 촬영하기 전에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쳐서 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실제로 뭔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이 완벽하게 된 후에 촬영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촬영을 하다가 정말 한 번의 NG라도 나면 처음부터 다시 다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연습과 배우들의 합이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가 지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찍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걸 제일 먼저 촬영했다고 해요? 3화요. 3화. 네, 그 심리 상담하는 네. 그 장면을 제일 먼저 아, 찍었대요. 그렇군요. 네, 저는 1편부터 순서대로 간 줄 아, 알았어요. 그 3화가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또 좁은 공간에서 되게 밀도 있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장면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테이크로 그걸 찍은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작가님은? 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 같고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좀 집중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 주인공들의 대사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원테이크로 촬영한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이 매우 많이 되는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원테이크로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테이크로 촬영을 한 것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매체는 중간중간에 뭐 인서트로 뭔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플래시백이라던가 아니면 그 같은 시간에 동시에 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 장면에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 원테이크를 보면서 이게 그냥 드라마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어떤 실제감, 현장감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은 촬영 기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인생은 원테이크니까요. 오, 그러네요. 네. 네, 그쵸. NG가 없죠. 네, 인생은 원테이크. 오늘의 명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이, 인셀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인데요. 그 드라마가 시작되고 나서 이 인셀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 형사의 아들이죠.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형사의 아들이 이 체포된 제이미 밀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SNS상에서 사실은 이 청소년 또래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누면서 인셀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그 인셀 관련된 책을 좀 같이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인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치 않게 어떤 연애나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남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뭐 모태솔로나 이런 표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체성을 좀 이렇게 만드는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인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조금 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1993년에 캐나다의 한 여자 대학생이 이성 친구를 이제 찾고 싶어서 여자 대학생의 이름이 알라나였거든요. 그래서 알라나의 비자발적 독신주의자 프로젝트로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셀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되거든요.
인셀이 involuntary celibate라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뭔가 이제 나는 남자친구를 찾을 거야, 내 파트너를 찾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미가 조금 변질되고 변형이 되어서 인셀이라고 하고 또 이게 이제 남초의 커뮤니티, 남성 이용자를 뜻하는 네, 여성 혐오자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의 성격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변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와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음. 드라마 안에서도 좀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레드필, 블랙필, 그 검은 약, 빨간색 알약의 표현이 있고 뭐 그 외에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는 뭐 체드 스테이시라는 그런 용어들까지도 네,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흑인 형사가 앤드류 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분도 보면 이제 강한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성 혐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워낙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인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찾아보면서 이 안에 되게 뿌리 깊은 어떤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 인셀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쓴 적도 이제 뭐 이렇게 역사가 있지만 또 그런 표현이 없어도 이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좀 존재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남성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그런 어떤 뭐 경쟁 관계에서 좀 뭐 도태되거나 어떤 우위를 선점하지 않은 그런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런 인셀 관련된 범죄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그 인셀 관련해서 읽었던 책은 자해하는 자기애라는 그 사이토 다마키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자기애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나르시시즘을 뭐 나를 너무 사랑하는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좁은 의미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사실 건강한 자기애는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인셀 관련해서 이런 자기애를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인셀은 되게 생물학적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사실 이 시작 자체는 용모 그러니까 외모가 그리 훌륭하지 않은 그 남성성이 이제 여성에게 외면을 당한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성애주의 남성들로부터 좀 시작이 되어졌고 그게 이제 여성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게 이제 범죄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2008년에 25살인 자동차 공장 파견 사원이 그 이제 아키하바라 도로에서 2톤 트럭을 몰고 난입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17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 파견 노동자가 뭐 노동자 문제와 관련돼서도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이런 뭐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혹은 못생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인권 이런 것들이 다른 인셀이라고 하는 그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혐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 뭔가 되게 취약한 어떤 소수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게 되지 않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관련해서 사실 그 서구권에서는 이런 범죄들이 더 일찍 일어나기도 했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셀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2017년, 18년에 걸쳐서 관련한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그 엘리언 로저스라는 청년이 네. 그때 당시 22살이었는데 총격과 칼부림 사건으로 6명을 공격한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이제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그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140페이지 정도 분량의 문서를 배포해서 자기가 여성을 만나지 못한 어떤 좌절감으로 인해 이 혐오를 가지게 된 과정들을 막 이렇게 탐구하는 문서를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또 토론토에서 알렉 미나시안이라는 어떤 남성이 2018년에 인셀에 대한 이제 반란을 예고하면서 밴을 몰고 붐비는 거리로 나가서 또 1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범죄를 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몇 년 후에도 영국에서 이제 인셀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관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어떤 청소년이 총기로 5명을 또 살해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온라인 활동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서 음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그런 방식의 범죄들도 이제 보이고 있는 양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적인 어떤 글들에서 보이는 아주 뭐 격렬한 자기 부정 아니면 뭐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인셀이 본인을 스스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기도 하는데요. 2022년인가요? 아베 전 총리 그 암살했다고 하는 그 야마가미 테츠야도 트위터에서 인셀이라는 표현, 자기가 인셀이다 뭐 이런 표현 썼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인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어떤 이제 무차별적인 어떤 범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 일어나는 이게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소년의 시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생각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이 드라마를 4편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는 그 드라마 안에 있는 부모님들, 그다음에 형사를 비롯해서 심리상담사까지 여러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참 그 기분이 좀 되게 알 수 없이 좀 복잡하고 찝찝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실제로 이 드라마가 릴리즈 되고 나서 영국의 총리가 가족들과 이 드라마를 함께 봤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너무 깊이 공감하고 영국의 모든 중등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단순히 만들어진 어떤 허구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이 총리가 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소년의 시간 같은 이름 제목을 사용해서 그 사천 크리스마스 살인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인터넷에서 만난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그 동갑내기 1살 어렸던가 그런데요. 그 여자분에게 이제 너무 뭐 본인은 못났고 외모가 너무 못생겼고 그래서 이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씻는 걸 몇 시간씩 하고 이제 이런 친구가 그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다가 이제 4년 만에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그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이제 인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비추어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런 혐오 범죄나 이런 어떤 무차별적인 내용들의 이 개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상세하거나 환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사실은 정말로 무겁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단순히 비단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상황,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되게 봐야 하는 문제여서 이건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이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금 그 노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처음에 먼저 봤었는데요. 이게 비단 어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사실은 여성들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있는 남성에 대한 혐오라든지 꼭 그런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서 우리가 온갖 각종 정말로 다양한 혐오나 증오를 드러내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도 있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이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셀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나는 이제 분명히 막 연애를 하고 싶고 뭐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뭐 은둔형 그 고립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연애를 해봤냐 안 해봤냐 뭐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런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되게 이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단순히 인셀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성애자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관계 맺기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로 사실은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분들의 심리 상태까지는 아주 깊숙이 잘은 모르겠다만 이게 어떤 프레임을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프레임 안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매력도 없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나는 인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는 것이 아닌가. 거기 안에서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 생각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조금 조심스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셀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찌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사회인지적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원인으로 두는가에 관련해서 이제 뭐 이론들을 좀 전개를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공격성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내가 경험하는 그 대상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또 나에게 적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누가 던진 공을 맞았을 때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또 되게 높게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셀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제 외부에 대한 적의를 굉장히 증폭시키고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뭐 8020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0%의 여성이 20%의 남성에게만 끌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뭐 사랑을 받거나 관심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확정적인 어떤 내용처럼 이렇게 갖게 되면서 사회 혹은 어떤 관계에서의 외부 대상들을 막 이렇게 적의적으로 적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이렇게 좀 추론 이제 내 확신에 의해서 어떤 도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공격성을 굉장히 또 이제 많이 키워가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나의 공격성이 외부로 투사가 되면서 또 외부에서 다시 또 나를 또 공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려면 몇 부작으로 이제 네, 시리즈로 해도 맞아요. 모자랄 그런 네, 주제이기는 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 노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실은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내 맞아.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라든지 자기 혐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복잡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너무 어렵고 이제 나를 갉아먹는 생각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게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 안에 나를 가두고 상대방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어떤 일반화의 오류를 이제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일반화 시킴으로 인해서 더욱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은 심플해지니까요. 사실은 상대방을 혐오하고 증오하면은 이제 그만인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이제 그 감정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뭐 이런 어떤 공격성이라던가 어떤 이제 굉장히 무차별적인 어떤 범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해서 또 상담 심리사가 계속 묻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이미가 계속 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네. 약간 이렇게 말을 좀 돌리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런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학습되어져 있거나 우리가 이제 타고 태어난 거라기보다는 좀 훈련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요구되어지는 어떤 모습들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답게 뭐 행동해야 된다, 남성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들은 좀 더 이제 뭐 감정을 억압한다라던가 그리고 뭔가 폭력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우위를 관계 내에서의 우위를 뭐 확보하는 것 그리고 동료들과의 아니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온라인 인셀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것들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분노를 굉장히 증폭시키고 어떤 공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피해자다라는 어떤 그것을 이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좀 표현되어지는 것 같고 그 주디스 버틀러 개념 중에 그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성성도 그런 것처럼 남성성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이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그 폭력 그 가정에서 자랐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이제 또 우리가 뭐 이 남성성을 좀 넘어서는 어떤 좀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실제로 남성성으로 어떤 대표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는 장면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격도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런데 또 심지어는 이제 드라마상에서 진행이 될수록 이 아버지의 가족을 놀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성을 표출한다든지 쫓아가서 막 이제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제 이런 양태들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그 소년의 시간 4부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버지가 뭔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좀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이 좀 약간 많이 보는 사람으로도 마음이 많이 복잡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네. 그 아버지가 어쨌든 제이미를 계속해서 막 축구하게 만들고 뭐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뭔가를 맞아요. 활동하게 하고 이런 네.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쵸. 네. 남성이라면 의뢰해야 되는 게 뭐 축구이지, 운동이지, 뭐 터프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로 좀 아들에게 좀 강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은 너무 좀 이렇게 뭐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또 저버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회까지 사실은 그런 아들이 정말로 실제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정말로 애매모호하게 나오는데요. 마지막 통화에서 이제 그것이 밝혀지죠. 이 사건의 범인은 실제로 아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좀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는데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게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장면을 봤어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좀 무서웠겠지만 14살짜리 소년이 이런 인셀의 문화 그리고 따돌림, 폭력적인 문화, SNS 막 이제 이런 문화 안에서 사실은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이 사회가 키워낸 괴물의 모습이었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유약하고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라마가 더 충격적인 결말을 주고 있죠. 그래서 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 형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 나이가 13살인데 지금 인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떤 발달 상황에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삶의 그 발달 주기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인셀이라고 정의를 하고 제이미가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인셀이라고 자기가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친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이미는 그 인셀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뭐 내면화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외부로부터 좀 듣고 또 뭐 부모님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감정들을 스스로 좀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이 영국의 드라마 시리즈이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기, 정말로 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이런 인셀 문화라든지 SNS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예민하고 정말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 청소년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막 어떤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게 폭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그 발달선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균형이 많이 초래되어지는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뇌에도 뭐 전두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뭐 충동을 억제하거나 이런 것과 편도체에서 감정에 빠르게 반응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막 과잉 활성화되고 감정을 막 강렬하게 느끼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뭔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균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렇게 감정은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지만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좀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느낌들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뭐 예를 들어 뭐 분노나 불안,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말로 잘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중고등학생들이 상담실 왔을 때 아주 많이 하는 표현들이 잘 모르겠다거든요. 내가 뭐 어떤 기분이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잘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때로는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아 중심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굉장히 좀 많이 다르고 좀 특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를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되게 나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중심성이 이제 높으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이걸 상상적 청중이라고 하는데 항상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또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의식 과잉 이런 표현들 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좀 자연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청소년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굉장히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청소년기 때 다른 친구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제가 살던 때의 그 몇십 년 전의 청소년기 때와는 또 달라서 지금의 청소년들은 SNS, 뭐 네.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심리들이 더 많이 복잡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소년의 시간에서 보면 그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 이모지를 네. 통해서 막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그 케이트가 그 빨간 약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했을 때 거기에 좋아요를 되게 많이 누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 인셀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청소년들의 세계에는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심지어는 또 무섭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최근에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법을 조정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네. 실제로 SNS 소셜 네트워크 많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랑 나를 계속 이렇게 좀 비교하게 되고 또 저 친구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좋아요나 이런 어떤 사회적 보상이나 인정이 되게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한 이 청소년기에는 이런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어떤 정체성이 현실 속에서의 정체성과 이제 많이 좀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소셜 네트워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소셜 네트워크 다큐멘터리가 재미있는 것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제 각종 그 소셜 미디어를 처음 만든 사람들, 혹은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어떤 분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미 그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안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현실과 다르지만 이 그 SNS 상의 어떤 다른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저 안에 뭐 함께하지 못한다라던가 저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나에게는 뭐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 아니면 뭐 누군가는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이 또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그 청소년기에 SNS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정말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 혐오에 대한 인셀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이제 혐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찾아봤는데, 혐오와 증오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혐오는 상대와 가까이 하지 않고 싶다는 거부감을 띠는 반면, 이 증오는 혐오의 폭력성까지 이제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다른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혐오와 증오가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어떤 분이 좀 얘기한 건지 알 수 있나요? 네. 여기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미국의 반명예훼손 연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네. 반명예훼손 연맹이 처음에는 이제 반유대주의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외에도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백인 우월주의, 성소수자 혐오 등 각종 증오 단체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해요. 혹시 이 단체들이 어떤 큰 일을 이제 벌이지 않는지, 이것들을 이제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하지는 않는지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반명예훼손 연맹에서 혐오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 혐오의 피라미드 맨 아래층에는 편견,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 생각을 공유하는 단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위에는 이 편견을 넘어서서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혐오하는 어떤 그 집단이나 대상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든지 위협을 하거나 모욕을 한다던가 혹은 폭력적인 그런 언행을 한다던가 뭐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따돌림을 한다든가 그것이 이제 그 위의 단계이고 바로 혐오 표현을 넘어선 단계는 차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고용, 서비스, 어떤 교육, 여러 가지 혜택 등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차별하고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차별의 단계. 그리고 그 차별의 단계를 넘어선 그 위 단계가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신체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혹은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폭행을 한다든지 이 단계가 이제 증오 범죄이고요. 사실은 그 위에 맨 최상단의 단계는 뭐 벌어지기 조금 뭐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살인, 학살, 그다음에 히틀러가 보여줬던 어떤 인종 청소 정책 같은 것들이 이 증오의 맨 최상단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맞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조금 더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다양한 층위에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오늘 이 소년의 시간 내용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마음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좀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층위에서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그 소년의 시간에서도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그 틈입해 오는 어떤 또 그 사건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리고 심약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진 아이가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형사가 이제 그 동료와 같이 학교를 갔을 때 그 같이 간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번복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소년의 시간에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이런 관계나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일본 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그런 리얼충 뭐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비하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살고 이런 거를 비하하면서 온라인 세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또 거꾸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들인데 거기서 이제 무적인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적 얘기할 때 그 적처럼 나를 등록하거나 어디엔가 이렇게 속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 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잃을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심리적 저항이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행위를 할 때에도 뭐 이런 이제 무적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무적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이제 뭐 좀 이렇게 종종 쓰고 이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면서 이제 일본 많은 젊은이들이 본인을 표현할 때 이런 무적인이라는 표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강한 어떤 열등감이나 나를 스스로 상처내거나 파괴하는 어떤 방식의 그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막 욕하고 비하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멘탈이 약하다라던가 이런 개인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우리가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기사들이나 인터뷰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심지어 이제 다큐멘터리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고, 또 한때 인셀에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인셀이기를 거부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성은 그 인셀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좀 건강하게 살아가보자 노력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안에서는 좀 잘못된 사람으로 좀 매도당하고 차라리 나가라, 이 인셀 커뮤니티를 나가라 라는 약간 그런 비난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인셀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단조롭고 지루하고 그 안에서만 갇혀서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좀 생산적이고 여행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인터뷰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인셀 커뮤니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했던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조금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세상에 사랑을 투영하면 사랑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당신은 영혼을 탐구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증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친절하고 당신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그 생각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혹은 또 사회적인 구조에서 이런 어떤 배제나 혐오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책은 사이토 타마키의 자해하는 자기애거든요. 그래서 뭐 이 인셀이나 나를 파괴하는 방식의 이제 내 가치를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고요. 로라 베이츠의 인셀 테러라는 책 또 많은 분들이 좀 또 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키타 슌스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 이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런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음 기회에 이런 여성성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사회적 고립이나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타자화하거나 너무 괴물처럼 또 다루거나 그 절대 뭐 있어서는 안 될 일, 뭐 물론 맞지만요. 그 소년의 시간에서도 부모가 이제 놀라잖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소년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